OX 문제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속임수로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X죠.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은 어차피 동의를 얻어서 하는 행위도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으니까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속임수를 쓰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죠. 2번 부재자 자신이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선임된 관리는 부재자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재산의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단 법정 대리라는 건 맞아요. 이것도 일종의 법정 대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용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모든 이용 계량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가 됩니다. 3번 미혼인 갑에게는 모, 을과 형, 병이 있는데 갑은 가출 후 소식이 없다. 일단 1번 갑의 가출로부터 1년이 지나면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뭐 특별히 사망할 만한 개연성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실종이고요. 보통 실종이기 때문에 1년이 아니라 몇 년이죠? 5년이 되겠죠. 2번 판례에 의하면 병은 을보다 후순위 상속인이므로 갑의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상속인으로서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한다. O 맞는 점이죠.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속권이 있어야죠. 어머니 모가 있다면 모만 상속권자입니다. 형은 상속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실종 선고를 뭐 할 수 없죠? 청구할 수 없죠. 3번 갑이 실종 선고를 받게 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X입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데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입니다. 따라서 X가 되고요. 4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 기간 만료 후 실종 선고 전에 선유라는 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X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데 요 시점에서 실종 선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실종 선고가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실종 기간이 만료가 되고 실종 선고가 되고 취소가 되면 선이란 이유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 요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다시 지문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실종 기간 만료 후 실종 선고 전 잘못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종 선고 후 취소 전입니다. 따라서 요 4번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갑에 대한 실종 선고가 내려진 후 다른 곳에 살고 있던 갑이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 이거는 뭐죠? 맞는 점이죠. 왜냐하면 실종 선고 자체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 행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4번입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단이 부동산인 경우 판례는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등기 없이도 출연부동산은 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기속되나 법인이 그 부동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186조에 따라 등기가 필요하다. 오, 정확히 뭐죠? 맞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습니다. 다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등기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5번 법인은 파산관제인 유언집행 등이 될 수 있으나 후견인 이사는 될 수 없다. X입니다.
이사는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후견인이 되는 건 가능하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후견인 말씀드리면서 뭐 고아원 원장님이 아니라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이 후견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5번은 X죠. 6번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기간 가해행위란 기간 개인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법인과 이 기간은 부진정 연대 채무관계가 되고요. 피해자는 아무나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7번 감사 행위도 법인의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X입니다. 법인의 불법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법인의 집행기간이어야 하는데 감사는 집행기간 아니고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오늘 할 사원총회도 집행기간이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감사나 사원총회 행위는 법인의 불법 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8번 민법 제34조는 법인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맞는데 이 권리 능력 범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좀 넓게 이해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목적과 관련된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도 목적 범위 내로서 권리 능력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교육 목적 달성을 수반하는 채무에 대하여 학교 건물로 대물 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도 목적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9번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를 선의의 제3자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도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되어야 한다. 오 맞습니다. 등기하지 않는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죠. 10번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데 이 경우 특별대리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특별대리인도 법인의 대표기관이죠. 또 비교할 것이 임시이사도 법인의 대표기관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진도를 나가야죠. 그리고 교재 몇 페이지냐면 95페이지입니다. 하단에 5번 사원총회입니다. 개념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우리가 사원이라고 하고요. 요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의 모임을 우리가 사원총회라고 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 사원총회라는 것은 재단법인에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원이라는 말 자체가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말하고요.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뭐가 존재하지 않죠?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고요. 넘겨보시면 96페이지에 총회 종류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사원총회가 있고요. 필요하다고 소집하는 뭐죠? 임시 사원총회가 있는데 법조는 보시면 69조에서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통상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뭐죠? 이사입니다. 이사고 또 1년 이내 몇 회 이상이죠? 1회 이상 반드시 소집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0조에 가지고 임시총회가 나옵니다. 1항 임시총회도 원칙적으로 사단법인의 이사가 필요하다면 소집할 수가 있고요. 2항은 사원의 구성원들이 이사에게 사원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가 있는데 의결정족수는 5분의 1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첫째, 이사가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둘째, 총사원들은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임시총회를 뭐 할 수 있죠? 소집할 수가 있고요. 앞에 나와 있는데 저번 주에 했던 거죠. 감사도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방법은 세 가지라는 거 유의하시고요. 3번 사원총회 소집해서 71조 일주일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통지를 발송해야 되고요. 일주일 전에 소집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는데, 그 다음에 4번 사원총회 권한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5번 사원총회 성립과 결의사항에서 1, 성립해서 2인 이상입니다. 따라서 사원총회가 소집돼서 회의를 열려면 최소한 몇 명 이상이면 되죠? 2명 이상이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결의사항은 소집 통지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집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결의한다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3번 결의권에서 73조 잘 나옵니다. 1항 각 서울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합니다. 우리가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결의권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문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결의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항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꼭 직접 참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서면으로도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항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1항이 중요한데 원칙적으로 결의권은 평등하지만 정관으로 불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사원의 결의권은 원칙이 평등하지만 정관 등으로 불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항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결의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의 방법이 나오는데 의결정족수죠. 원칙은 가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의 결의권 가반수로서 결의합니다. 다시 간단히 말하면 가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게 되는데 하나의 예외적인 것이 있죠. 1 밑에 세 번째 줄 임의예산은 4분의 3 2 정관 변경은 3분의 2 그 다음에 3 나머지 것은 과반수죠.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원칙이 가반수 임의예산은 4분의 3 정관 변경은 3분의 2입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나번 한번 보시기 바라고 5번 의사록은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6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사원권이 나오는데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이 갖는 권리가 사원권인데요. 뭐 공익권, 자익권 나눠나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사원권은 공익권, 사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자익권이라고 하는데요. 유의하실 것은 56조죠.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영리 사단법인은 뭐 될 수 없습니까? 양도될 수도 없고 상속되지도 않고요. 다만 판례가 이것을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가 주식은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도 있고 무엇도 돼요? 상속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 없고 상속할 수 없다는 것도 특색이 있는 거니까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지가 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제 6항 해가지고 정관의 변경이 나오는데 2번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해가지고 요건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입니다. 그래서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2에서 정관 변경이 한 개 해가지고
1. 사단법인의 본질에 관한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목적을 변경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돼야 되므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변경금지 규정이 나오는데 만약에 정관에 따로 변경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 어떨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통소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는다면 이러한 변경금지 규정 자체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인데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이걸 깔고 가야죠.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원청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만한 기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들이 나오는데 1. 정관에 미리 변경 방법을 규정하고 있었다면 그때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재단법인의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의 변경도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이러한 모든 변경은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만약에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한 정경 변경은 무효인데 그 법정 밑에 이해해가지고 법적 성질은 허가가 아니라 뭐죠? 인가다. 따라서 이러한 정관 변경에 대해서 법정 요건을 가지고 있다면 주무관청은 해줘야 되고요. 뭐 할 수 없습니까?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주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할 수가 없다. 다만 첫째, 정관의 변경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면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명칭 또는 사무소유지 변경할 수가 있고요. 3. 목적 기타 정관 변경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고요. 이러한 변경은 모두 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허가 없으면 무효인데 이 허가는 허가가 아니라 인가이므로 실질적으로 인가이므로 주무관청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기본재산의 처분과 편입인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가 저번주에 했지만 정관의 기재사항에서 자산에 관한 사항이 정관의 기재사항이에요. 따라서 만약에 기본재산을 처분을 하든 또는 취득을 하든 결국 기본재산이 처분 취득하게 되면 자산이 변경이 되게 되고요. 자산이 변경되면 실질적으로 뭘 하게 됩니까? 정관이 변경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된다. 만약에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처분이나 취득은 무효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무엇을 변경되게 되죠? 정관이 변경되게 되므로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고자 할 때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비영리법인하고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이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안 주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뭘 해야 돼요? 경매를 해야 되는데 경매를 하게 되면 기본재산이 뭐가 돼요? 처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영리법인이 뭔가를 안 해줬을 때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관청이 허가 안 해준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뭐 고아원에다가 식자재를 납품해가지고 뭐죠? 뭐 1억의 채권이 생겼는데
뭐 그 고아원이 뭐죠? 운영이 힘들다고 1억을 안 준다. 그러면 고아원 기본 재산이라도 뭘 해야 돼요? 경매라도 해야 되는데 주무관청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죠? 돈 띄게 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하고 뭔가 거래하고자 할 때는 굉장히 뭐죠? 조심하셔야 되고요. 함부로 할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피해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경매 절차에 매각됐어요. 그러면 기본 재산이 처분되면 실질적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 없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죠? 무효가 되니까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점이 되고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비영리 법인하고 거래할 때는 뭐 해야 됩니까? 신중해야 된다. 답은 1번입니다. 2번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구성원인 사원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X입니다.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의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X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사단법인의 정관은 약관과 같은 계약이 아니고 자치법규다. 따라서 그 후에 가입하는 사원의 경우에는 동의 없더라 당연히 그 효력이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X죠. 반드시 허가를 얻어야 되고 허가를 얻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5번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죠.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않는다면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없죠?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넘기셔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인의 소멸이 나오죠. 일단 의 나와 있고요. 1번 법인의 해산해가지고 1.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된 해산 사유가 나옵니다. 1번 전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대. 2.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목적의 불능인데. 3. 파산. 4. 설립허가의 취소입니다. 요 네 가지 사유는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공통된 소멸 사유인데, 해산 사유인데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법인의 특이한 해산 사유 하나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뭐죠?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 결의로 뭐죠? 해산됩니다. 그럼 어차피 다음 중 공통된 해산 사유가 아닌 것을 하면 맨날 나오는 게 뭐죠? 사원총회 결의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뭐가 존재하지 않죠? 사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단법인의 해산 사유에서 사원총회 결의라는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법인의 청산입니다. 일단 법인의 해산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청산법인으로 바뀌게 되고 이러한 청산법인이 뭘 할 수 있냐면 2번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 해가지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됩니다. 판례는 뭐냐면 만약에 청산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청산법인이 했다면 그러한 행위는 뭐죠? 무효다. 이런 판례가 되는 거죠. 3번 청산법인의 기간에서 하단에 이 청산인이 나오는데 넘겨보시면 지위. 대내적으로는 청산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요. 대외적으로는 청산법인을 대표하게 되는데 박스 밑에 나번해가지고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해가지고 1.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산 사유가 생기게 되면 법인은 청산사원인으로 바뀌고요. 청산법인의 청산인은 누가 하는 거죠? 이사가 된다는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청산인의 직무 권한은 결국은 청산 사무를 하게 되는데 1. 해산 등기를 합니다. 법원에 가서. 그 다음에 주무관청에 가서
해산 신고를 합니다. 하단에 이 현전 사무를 종료하게 되고요. 우측에 3. 채권을 추심하게 되고 4. 갚을 돈이 있다면 채무를 먼저 변제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큰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이사는 청산인이 되는데 청산인은 뭘 하느냐? 첫째, 법원에서 해산 등기라고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를 하고요. 현전 사무를 종료를 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받을 돈이 있다면 채권을 추심하고 갚을 돈이 있다면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채무의 변제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88조가 나와 있는데 1항 보시면 청산인은 취입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게 공고월 2월 이상으로 정한 일정한 기간에 그 채권을 신고한 것을 최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2월 내 몇 회 이상이죠? 3회 이상이고 방법은 뭐로 합니까? 공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뭐 하게 돼요? 최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89조 보시면 채권 신고의 최고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단 대외적으로 공고 방식으로 채권 신고를 최고하게 되는데 만약에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를 해야 되고요. 계속 보시면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뭐 하지 못합니까? 제외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요. 자, 청산인은 채권 신고해 줄 것을 최고합니다. 원칙적 방법은 뭐죠?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채권 신고를 뭐 해야 돼요? 최고해야 되고요. 알고 있으면 반드시 갚아야 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산으로부터 뭐 하지 않습니까?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 과정을 거쳐서 채권액이 결정되면 하단에 납원해 가지고 변제를 하게 되는데 주의하실 것은 1. 채권 신고 기간 내에는 변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채권 신고 기간 내에 미리 변제했다면 그때는 다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이왕 변제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법원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 변제기가 이르지 않았더라도 돈을 갚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3 해가지고 청산으로부터 대된 채권의 변제입니다.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최고 기간 내에 신고해달라고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못 받겠죠. 그러면 완전히 못 받게 되느냐? 마지막 단계가 있는데 읽어보면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죠. 채권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 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고를 안 한 채권자들은 마지막 후순인 거죠. 받을 사람 다 받아가고 또 남은 돈 귀속 권리자에게 주지도 않고 있다면 그때 거기서만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자녀재산이죠. 마지막으로 돈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가장 1순위는 정관에 기재된 사람이 같습니다. 정관에 받기로 한 사람이 1순위로 받게 되고요. 그래도 그런 사람이 없거나 돈이 남으면 그때는 2순위로서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게 되는데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뭐 하게 되냐면 국고로 기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받는 사람은 정관으로 기재된 자. 그 다음에 없거나 남으면 유사 목적으로 처분하고요. 그래도 재산이 나오면 그때는 뭐죠? 국고로 기속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러한 방법 위반돼 가지고 하게 되면 처분행위는 무효가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 파산 신청인데 일단 청산 과정에 들어갔는데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 빚이 더 많아요. 그러면 법원에다가 파상을 신청하게 되는데 유의하실 거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청산인은 파산관제인에게 그 사물을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가 되는데 여기서 그 사무할 때 그는 뭐냐면 파산사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파산사무에 대해서만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가 됩니다. 파산사무에 대해서만 누가 넘어갑니까? 파산관제의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청산인과 파산관제인 두 사람이 대표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파산사무에 대해서는 누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파산관제인이 수행하게 되고요. 그 외에 기타 사무는 여전히 누가요? 청산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청산인의 임무는 완전히 종료된다. 그럼 뭐죠? X가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청산이 다 끝나면 청산 등기와 신고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법원에다가 청산 종결 등기라고요. 주무관청에다가 신고하게 되는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인의 권리 능력 소멸시기입니다. 요 법인의 권리 능력 소멸시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종결됐을 때 비로소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청산 종결 등기가 됐더라도 법인은 권리 능력이 소멸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X가 된다 그죠? 청산 종결 등기라면 법인이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 왜냐하면 청산 종결 등기했을 때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가 완전히 끝났을 때 권리 능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아직 등기가 안 됐더라도 청산 사무가 다 끝났으면 권리 능력 없어진 거고요. 등기가 됐더라도 청산 사무가 완전히 끝났다면 그때 이미 권리 능력이 소멸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 우측에 이제 파랑에서 법인의 등기 사항이 나옵니다. 일단 설립 등기 사항에서 이 나오는데 총 9가지 있죠. 자, 목적, 명칭, 사무소까지는 정관 기재 사항과 똑같습니다. 4. 설립허가 연월일은 정관 기재 사항은 아니고 뭐죠? 등기 사유죠. 4번에다 별표 놓으시고 5번 존립식이나 해산사를 정할 때 그 시기 또는 사유는 정관 기재 사항이기도 하니까 주의할 건 아니고 6. 자산의 총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산에 관한 사항도 결국은 정관 기재 사항입니다. 7. 출자의 방법을 정할 때 그 방법 이것도 별표입니다. 이거는 정관 기재 사항은 아니고 뭐죠? 등기 사항이고 8번 이사의 성명과 주소 별표해 놔야 되겠죠? 정관의 기재 사항은 이사의 인면입니다.
이사를 어떻게 하고 임명하고 어떻게 해서 면직할지 임명에 관한 방법은 정관 기재사항이고요. 이사의 성명과 제한은 뭐죠? 뭐가 되죠? 등기사항이죠. 9호 이사의 대포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은 이건 우리가 아까 했던 내용으로 똥치면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4. 설립 허가 연월일. 그 다음에 7. 출자 방법을 정할 때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뭐는 아닙니까? 정관 기재사항은 아니고 뭐이기만 하죠? 등기 사항이기만 하다는 거.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대항 요건으로서 법인의 등기는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9항 해가지고 법인의 감독과 벌칙이 나오는데 벌칙은 전혀 볼 게 없고요. 감독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죠. 일단 법인의 평상시 사물은 주무관청에서 검사 감독하고요. 법인의 해산 및 정사업은 법원에서 감사 및 감독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법인이 실질적으로 살아서 움직일 때 사무는 주무관청이, 법인의 해산 및 청사는 뭐죠? 법원에서 검사 감독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10항 해가지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나옵니다.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동의 목적만 있고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과 체계가 갖추지 않은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뭐라냐면 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의 개념은 뭐냐면 공동의 목적은 있지만 조직과 체계가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고요.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동업자입니다. 유의하실 것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조합으로 불리우는 것들은 법에서 말하는 조합이 아닙니다. 농업협동조합은 설립 등기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이고요. 뭐 노동조합, 재건축조합 이런 것들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가지 조합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공동의 목적만 있을 뿐 조직과 체계가 없는 사람의 모임을 조합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동업자니까 우리는 앞으로 조합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동업자가 떠올라야 되고요. 동업자면 뭐가 떠올라자면 조합이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의 소유 형태는 합유가 되는데요. 합유의 특징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첫째, 지분이 있습니다. 지분이 있지만 그 합유 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고요. 또 합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는 점, 또 합유 지분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합유 지분은 존재하지만 팔아먹으려면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합유물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분할할 수 없고 합유 지분은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합유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공유하고 똑같은데 일단 보존행위는 합유 조합도 합유자가 단독으로 하게 되고요.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하게 되고요. 또 목적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정도만 꼭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과 체계가 다 갖추어졌어요. 법인으로서의 실질적인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다면 이게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왜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명칭을 쓰냐면 사단 법인으로서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설립 등기가 필요해요.
따라서 설립 등기를 안 했다면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아닌 사단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죠. 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명칭을 쓰냐면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된다는 말은 설립 등기를 해야 비로소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법인으로서 실질인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더라도 설립 등기를 안 했으면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에서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뭐냐면 종중감, 교회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종중, 교회와 같은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가 안 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의를 정리하시면 되고요. 특징은 지분 자체가 없습니다. 지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교회 지분을 처분한다, 교회 지분이 상속된다, 교회 재산을 분할한다, 이런 게 처음부터 아예 뭐 되지 않습니까? 문제되지 않고요. 뭐가 없습니까? 지분 자체가 없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그것이 보존행위든 관리행위든 처분행위든 다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해보면 종중이나 교회처럼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특징은 뭐가 없죠? 지분 자체가 없다는 점. 그 다음에 목적물에 관한 사항은 모두 다 무엇을 통해서요? 사원총회 결의를 통해서 하게 된다는 정도만 꼭 정리하시면 됩니다. 교재 보시면 판례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판례를 낼 부분은 아니니까 이 정도만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돼요. 113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본 확인 문제가 나오죠.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중의 대표가 종중 명의로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종유물의 처분 행위에 해당하므로 종중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여기 X입니다. 우리 판례인데 이런 문제입니다. 목적물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항상 뭐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종중이나 교회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이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제3자 채무에 보증하는 것은 법인 아닌 사단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습니다. 따라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 1번이 답입니다. 2번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는 종유물의 처분에 해당한다. 물론 맞는 점이고 따라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요. 3번 구성원 갱의는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빼먹었네요. 법인 아닌 사단은 말 그대로 뭐가 없냐면 권리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종중이나 교회 자체가 스스로 소유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사자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등기의 당사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법인 아닌 사단이 소송을 제기하려면 누구 이름 자체로 해야 되냐면 종중이나 교회 자체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 각 구성원은 개인 재산으로 물론 책임을 지지 않고요. 5번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도 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이 뭐가 되냐면 준용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 행위가 일정한 경우에는 법인 사단 자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123페이지에 권리의 객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